네, 어노멀리 디텍션 쪽을 마저 좀 이야기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뭐 이상 탐지라는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제 저희가 어떤 세팅이냐면 그 데이터가 일반적으로는 뭔가 어노멀리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다 노멀 데이터만 있다라고 할 때, 네, 아니면 이제 뭐 어노멀리 데이터가 일반적으로는 그 어노멀리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로 보면 이제 훨씬, 그러니까 노멀 케이스보다 훨씬 작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레어하게 발생되는 그런 이제 어노멀리를 어떤 식으로 디텍트를 할 거냐. 그래서 뭐 크게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요 어노멀리 디텍션과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 어노멀리 디텍션도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랑 근본적으로는 문제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혹은 정상이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내는 태스크인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차이로 보시면 실제로 나타나는 차이는 어떤 그 비정상에 해당하는 클래스 그거의 데이터가 정상보다 굉장히 적을 때, 뭐 요게 지금 하여튼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굉장히 적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면 데이터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뭐 한 1000개 중에서 한 980개가 노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뭐 한 20개 정도가 이제 비정상 데이터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면 하여튼 이게 뭐 98대 2%이니까 저희가 여기서 뭐 100개, 그러니까 1000개 중에서 뭐 800개를 쓰겠다? 그러면은 뭐 98 곱하기 8, 그러니까 대충 100, 뭐 쉽게 그냥 100대 2라 그러면 뭐 800개의 정상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엔 이제 16개의 어떤 그 비정상 데이터만이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뭐 로스 펑션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혹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스에서 이 16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당연히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그냥 간단하게 무시를 해도 사실 이 800개의 데이터만 그래도 맞추면 사실 되는, 그러니까 정확도가 숫자가 좀 계산이 어렵지만 이제 816분의 이제 800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의 뭐 당연히 이거는 뭐 5%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쉽게 이 정확도가 이제 100%에 가깝도록 이렇게 그냥 마이너 클래스를 무시하는 식으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커버를 하고자 뭐 꼭 이거를 잘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이런 세팅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단원에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메서드는 뭐냐면요. 그럴 거면 애초에 이제 요거를 그냥 저희가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요 800개의 정상 데이터로만 뭔가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하나짜리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데, 이 기본 아이디어는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뭐 피처 뭐 이렇게 1번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0번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대략 뭐 이렇게 나타내지죠. 네, 이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뭐 벌어지는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모델에서는요, 이제 어떤 그 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특성이 있냐 하면, 자, 이게 뭐 예를 들면 y는 뭐 ex 플러스 1인 형태의 그래프다 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뭐 피처가 지금 2차원이니까 사실 네, 피처가 두 개가 있어야 되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뭐 2x1 플러스 3x2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되어 있어야지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1과 x2 즉 2x1 플러스 3x2 이제 플러스 1이 정확하게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선에 해당하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고 네, 이게 지금 3차원에서는 이게 어떤 평면이 되겠죠. 그럼 그 정확하게 평면 위에 있으면 이때가 이게 정확하게 0이 되는 점. 예를 들면 x1이 1이고 x2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이제 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에서는 정확하게 그 어떤 해당하는 점이 그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딱 있다는 거고 그때는 뭐 그냥 복습을 저희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때는 이제 파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1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정확하게 이 선형결합의 값이 0이 나왔으면 그 값이 시그모이드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50%가 딱 나오죠. 시그모이드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50%고 그 50%를 만들어내는 이 점이 이제 0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어떤 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시그모이드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이 여기서는 이런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지고 이 어떤 값들은 저희가 또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거를 이제 로짓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짓은 이거 제가 말씀드렸나요? 로짓? 네. 그런 건데 이것도 뭐 많이 쓰는 용어니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하여튼 시그모이드는 뭔가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 입력은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주어졌을 때를 가정을 한 어떤 이제 값이든 그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확률값을 구해주게 되는 그 로지스틱 펑션 혹은 시그모이드 펑션의 입력값을 저희가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로짓이 0인 거는 저희가 그냥 이 매핑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50%. 그리고 로짓이 0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 하여튼 그 파지티브 클래스가 될 확률이 더 커지는 이러한 이러한 어떤 입력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 딱 위에 올라왔으면 이게 50대 50인 거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이 2x 플러스 3x 이 값이 1이 아니라 플러스 1인 플러스 1로 나왔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저희가 2차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걸 x1와 x2를 그냥 2x 플러스 3y 플러스 1 이꼴 0이냐 아니면 1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꿔가고 있는 건데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나타낸 원래 이 이꼴 0이라고 나타냈던 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그 3 이걸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제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x의 절편은 이게 이꼴 0이라고 한다면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가 한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요게 하여튼 그 절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점을 지날 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요 값은 1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삼각형 딱 삼각형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가 x축, y축, z축 그럼 이 삼각형을 딱 이렇게 지나는 평면이 있고요. 그랬을 때 아까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때의 z값은 정확하게 이 위에 이렇게 이 평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 굳이 여기서 3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엔 여기 2차원에서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단순한 그 예제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있을 때 저희는 이제 그 로직값의 스코어를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y 빼기 혹은 이제 2x 빼기 y 플러스 1이라는 이런 값으로 생각을 하면 이러면 이제 아까의 이런 게 되네요. 이제 2x1 좀 x2 플러스 1
네,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이제 0이 될 때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요 값이 이제 0이 될 때는 그게 이제 이러한 직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0으로 만들게 되는 x1과 x2에 해당하는 그 피처 조합은 정확하게 이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들어간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시그모이드에 집어넣어준 로직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50대 50에 해당하는, 네, 확률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딱 이것도 저것도 아닌 딱 중간값. 그러면 이 x1, x2가 저희가 그 50대 50인 0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이제 1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이 값을 1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원래 이 직선식은 그냥 이제, 네, 여기를 1이 됐을 때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y2가 이게 그러니까 x2가 뭐 2x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여기가 이제 0 대신에 1이 됐기 때문에 이제 1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직선을 이렇게 y절편을 1만큼 저희가 내려준 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x1과 x2가 이제 키와 몸무게라고 할 때, 네, 저희의 그 선형결합의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이게 우리의 그 선형결합에서의 네, 그 로직 값이다. 선형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로직 값이다라고 하면 이게 일단 0이 된다라는 말은 이게 결국은 0이 됐을 때는 50대 50이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그때 피처 조합을 저희가 찾습니다. 예를 들면 x1이 2고 y2가 1일 때, 네, 이게 1이고 뭐 하여튼 이게 1이고 3일 때, 네, 그래서 그러면 1 곱하기 2 빼기 3 해갖고 플러스 1 하면 이게 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3이 어떻게 보면 이 직선 위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게 50대 5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y절,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이제 0이 아니라 1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결국 이 y 이꼴 ax 플러스 b꼴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이제 요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어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붙게 되는 형국이 되고요. 그럼 그때는 원래 그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을 이렇게 y절편을 1로 내려준 셈이 되죠. 그러면 그때 직선이 바로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직선이 되고요.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직선이 뭐냐 하면 바로 로직 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이것의 로직 값은 아니다. 네. 이것의 로직 값은 그러니까 여기를 1로 세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직선을 1만큼 y절편을 내렸을 때 그때 발생되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로직 값이 뭐냐면 1이 되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 로짓이 1이라는 건 의미가 뭐냐? 그거에 대한 저희가 확률을 항상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한 75%가 이렇게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보실 수 있듯이 이게 하여튼 여기가 이제 파지티브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확하게 50대 50. 그리고 여기서 1만큼 y절편을 내리면 이때의 라인, 저 빨간 라인은 바로 파지티브 클래스 확률이 75%가 되는 점들의 모든 점들의 집합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게 이게 딱 50대 50이 되는 어떤 그런 점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1씩 또 플러스 2씩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또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할 때 그게 곧 같은 확률을 나타내는 어떤 등고선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도 이제 50%, 요거도 이제 75% 라인. 그다음에 또 하나를 쭉 내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 로직 값이 2일 때잖아요. 그리고 로직이 2가 들어가면, 네, 여기가 2가 들어가면 대략 뭐 한 83%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83%인 어떤 그 확률을 가지는 애들의 그, 네, 점들의 모든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요 키와 요 몸무게를 가졌을 때는 이게 딱 이 라인이 있으니까 이게 뭐 한 83%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유출해 보시면 이 라인에서 평행하게 쭉쭉쭉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지티브의 확률을 가지게 될 거고요. 파지티브 클래스에 더 많은 확률이 부여가 될 거고, 이게 이제 거꾸로 이쪽으로 가면 뭐냐 하면
로지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인 점들의 집합이니까 그때는 확률이 25%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로지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어떤 점들의 집합이니까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가 뭐 한 7%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식의 이제 등고선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리니어 선형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특성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파지티브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이런 영역에만 있잖아요. 지금 이런 영역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데이터는 또 네거티브 데이터대로 이제 네, 딱 지금 뭔가 여기에만 있잖아요. 여기에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최소한 트레이닝 데이터. 근데 지금 이 두 개를 어찌됐건 이 양분하는 어떤 이 최적의 저 하이퍼 플레인이라는 저거를 찾은 다음엔 저게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 이거에 평행하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점점 더 극단적인 파지티브 혹은 네거티브에 치우치는 확률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지금 지금 제가 여기서 친 것처럼 학습 데이터에서 저희가 발견한 어떤 그 피처 벡터들은 딱 요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테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한 이쯤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네, 여기서 멀죠, 훨씬.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가야 되니까 저 점은 굉장히 파지티브로 이제 취급을 받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뭐 점이 이런데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얘는 이제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인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프로치 기본적으로 이런 어프로치의 한계가 이제 뭐냐 하면 데이터를 저희가 그러니까 미처 관찰하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신대륙을 뭐 이렇게 발견한다고 이렇게 여기저기 탐험을 한다고 했을 때 아직 탐험하지 않은 지역 혹은 이제 저쪽에서는 어떤 데이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에서 데이터가 발견됐을 때는 그게 포지티브일지 네거티브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바이너리, 그러니까 선형 결합의 기반은, 그러니까 선형 모델의 기반은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하여튼 선형 모델이라는 거는 뭔가 하여튼 데이터 전체 스페이스를 다 규정 짓는 약간 이런 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를 저희의 그 어노멀리 디텍션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파지티브 클래스는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얘네들 저기 파란 점들이 잔뜩 어딘가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이런데 뭐 잔뜩 이렇게 모여 있고,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럼 하여튼 데이터가 발견된 리전은 하여튼 요만큼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네거티브 클래스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뜨문 이렇게 뭔가 발견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그냥 뭐 이게 키와 몸무게로 따진다면 여기 뭐 마이너스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뭐냐? 저희가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로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정상 데이터로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던 비정상적으로 키와 몸무게가 둘 다 큰. 그리고 얘는 키는 비정상적으로 큰데 몸무게는 또 비정상적으로 작은. 뭐 얘는 마찬가지로 거꾸로고요. 얘는 비정상적으로 몸무게와 키가 둘 다 물론 이 네거티브 리전이라 좀 약간 말씀드리려면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비정상이다 정상이다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그렸던 요만큼 여기까지, 그러니까 파지티브 데이터만 생각하고 걔네들에 대한 어떤 바운더리만 딱 이렇게 해갖고 이 이외의 것들은 다 이제 비정상 데이터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에 기반한 모델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이제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density estimation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 디멘셔널 데이터일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이 초록색 점들을 다 이제 x축으로 다 내리는 거죠. 그래서 x축 따로 이렇게 뭔가 판단을 하면 여기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는 어떤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우시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하면 이제 뭐가 좋으냐? 사실 이 뭐 지금 제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그린 요 이렇게 분홍색의 요 형광색으로 친 요 바운더리 있잖아요. 저 바운더리가 사실 뭐 좀 뭐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니까 저걸 어떻게 그릴 것이냐? 저 바운더리를 약간 소프트하게 그려주는 것이 이 가우시안 이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뭐 아니면 도로 이렇게 딱 어느 바운더리 이내는 딱 나올 수 있는 영역 그리고 바깥쪽은 아닌 영역 이렇게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잘랐다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까 지난번에도 뭐 그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때와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요 차이를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점들에 대해서 그 점에 해당하는 이제 이 점이 얼마나 그래도 우리 데이터의 분포에서 분포를 따라서 이제 나왔을지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의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점들은 뭐 여기에 나왔으니까 확률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고 뭐 여기에 나타난 새로운 점들은 이제 확률이 이제 여기 꽤 큰 값을 부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2차원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걸 이제 X축 그러니까 키, 몸무게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키만 쫙 모아갖고 지금 이 덴시티를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들만 다 모아서 또 덴시티를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이쪽에서 이렇게 가우시안을 뭔가 씌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X 따로 이제 몸무게 따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률 모델이 따로따로 있게 됐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주사위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짝수고 두 번째는 4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오.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첫 번째는 짝수인 거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땐 4 이상이 나올 확률을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처음에 이제 짝수인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4, 5, 6 4 이상 이것도 또 2분의 1이네요. 어쨌건 5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5 이상이면 5, 6 두 개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짝수, 두 번째 주사위는 5 이상. 이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개 확률이 이렇게 곱해지죠. 왜냐하면 이 두 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어떤 키와 몸무게의 조합이 발견됐다. 그럼 이걸 이쪽으로 내려서 이제 요점,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서 요점, 요 두 개 확률을 곱해야만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확률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확률 값에다가 어떤 절대적인 그 트레시홀드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그거보다 이제 확률이 적으면 어노멀리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 이제 각각의 축으로의 확률 값을 다 곱해서 그 어떤 최종적인 그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발견될 확률을 구하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었었고요. 그 다음엔 지금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뭐냐면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림 여기서는요 지금 X축은 X축대로 Y축은 Y축대로 즉 키끼리만 그리고 몸무게끼리만 이제 확률 분포를 저희가 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확률을 이제 곱해서 이제 그 어떤 특정한 키와 어떤 몸무게의 조합이 일어날 때 그 확률 값을 저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두 개의 어떤 변수가 서로 좀 상관관계가 있게 됩니다.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 아무 정보도 주어져 있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몸무게의 확률 분포는 대략적으로는 모르겠네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65kg라고 잡겠습니다. 제 여성분들 몸무게 평균이나 이런 걸 잘 몰라. 65kg가 아니라 65kg.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합치면 이렇게 65kg이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kg 이 정도
표준 편차가 좀 커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몸무게가 따르는 어떤 일반적인 분포이고요. 키는 뭐 키대로 또 그렇게 뭐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떤 사람의 몸무게의 확률 분포도 이런데, 네, 어떤 사람의 이제 그 키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키가 위쪽으로 쓰겠습니다. 이 키가 예를 들면 185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제 평균적인 몸무게, 그 사람의 몸무게를 따질 때 그 사람의 몸무게의 평균도 역시 65kg일 것이냐? 당연히 이거는 아닐 수 있겠죠. 뭐 키가 뭐 상대적으로 큰 사람이니까 몸무게도 아마도 평균적으로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이제 185일 때는, 네, 이때의 확률 분포는 아마도 이제 몸무게의 평균이 한 75kg, 그 다음엔 또, 네, 표준 편차가 예를 들면 한 5kg,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거꾸로 키가 예를 들면 160, kg이면 센티미터, 160cm인 아무래도 여성일 확률이 조금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몸무게는 어떤 55kg, 너무 작은가요? 큰가요? 잘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어떤 주어진 키에 따라서 그때 이제 몸무게에 대한 확률 분포가 다 그냥 도매금으로 이게 아니라 이제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 그거를 제가 이런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면요. 저희가 관찰한 어떤 키, 몸무게가 사실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저희가 아까 봤던 그런 어떤 확률 모델을 따질 때는 키가 예를 들면 185cm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때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요 확률 분포가 이 그림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 이렇게 185인 라인으로 자르는 겁니다. 즉 180cm를 만족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키와 몸무게 분포를 따지게 되면, 여기서 요 라인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라인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안 된다? 그럼 대략적으로는 한 183에서 한 187, 이거는 그냥 요 리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면 한 요만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평균값은요, 이거를 다 이렇게 매핑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그때의 평균값은 이제 한 이쯤이 나오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한 이만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키가 한 160인 사람의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네. 그때는 좀 표준 편차도 조금 더 커 보이고, 예를 들면, 네. 평균은 더 그것대로 작아 보이고,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한 피처 조합이 나타날 확률이 좀 계산이 달리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까는 저희가 키가 185고 그리고 곱하기 몸무게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85kg, cm고 몸무게는 90kg이다. 그럼 몸무게 90. 이걸 저희가 따로 이렇게 곱해줬었죠. 그러면 이제 185일 확률이 예를 들면 한 20%다. 그래서 0.2고요. 몸무게가 90kg인 사람, 이거의 확률은 또 이건 이거대로 굉장히 좀 드물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가 한 5%밖에 안 된다. 90kg인 사람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곱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의 방식이 이런 거였다면, 근데 이게 잘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키가 큰 사람일 때 사실 185일 때 이 90kg이 나타날 확률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꽤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0.05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좀 작은 값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해줘야 되는 값이 한 예를 들면 3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35 이런 식으로 곱해줘야 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일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네. 거꾸로 이제 뭐 185kg인 사람이랑 또 그 다음엔 또 몸무게가 뭐 예를 들면 뭐 65kg인 사람이 있다. 그럼 이 경우는 뭐 아까랑 또 똑같습니다. 키가 이제 이거고 몸무게는 따로 봤을 때 이 65kg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런 몸무게가 나올 확률은 꽤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한 0.6, 그러니까 60%. 근데 사실 185라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몸무게는 다 여기 있는데 이제 65kg이라는 뭐 여기가 65kg이면 이렇게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0.6을 곱해줄 게 아니라 0.01이나 뭐 이런 아주 작은 값을 곱해주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본다고 능사가 아니라 이거 두 개의 뭔가 궁합으로서의 어떤 이 특정한 조합 자체로 봤을 때 그때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느냐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이제 그 뭐 멀티베리어트 가우시안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뒤쪽에서 곱해 주는 확률을 그러니까 키에 대한 확률값을 먼저 저희가 고려를 이런 식으로 해줬다면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이 저희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의 몸무게의 그 확률 분포를 기준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이런 값들 또 이런 값들을 고려를 해주자. 즉 이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요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무게가 90kg일 때 근데 이제 그 확률을 키가 185인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의 이 조건부 확률로부터 이 몸무게의 확률값을 추출을 하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어떤 요 확률 분포 여기를 기준으로 그 해당하는 이 몸무게 값이 나왔을 때 그 값을 뭔가 추출하자. 그 확률 값을 추출하자. 약간 요런 아이디어가 이제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이제 달라지는 거는 실제로 계산상에서 달라지는 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저희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뭔가 가우시안, 이 산을 씌워갖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확률값을 185가 될 확률값을 뽑아내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 뒤쪽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는 이 몸무게가 90일 때 그 확률을 그냥 여기서 존재하는 이 모든 점들을 다 따져서의 디스트리뷰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여기에 대해서 그걸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차이는 딱 거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그러면 어떻게 좀 저희가 쓸 수가 있느냐? 자, 이게 지금 보시면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몸무게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분산도 역시 이 그러니까 키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해당하는 분산 값들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뭐 키가 작았을 때 분산값, 그러니까 키가 큰 185일 때 분산값은 더 작고 그 다음에 뭔가 키가 이렇게 키가 160일 때 그때 분산값은 그래도 꽤 크고요. 역시 이제 분산도 이런 어떤 주어진 이 정보인 키라고 하는 정보에 이렇게 영향을 좀 받게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좀 직관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 키가 주어졌을 때의 몸무게의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이제 평균을 이제 뮤라고 쓰고 이제 분산을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이 그냥 어떤 붙박이로 고정된 어떤 특정한 상수값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키의 어떤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몸무게의 이제 평균도 이제 뭐 한 0.5배 곱하기 키 이게 뭔가 이제 몸무게의 평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비례를 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키에 해당하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모델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뭐 여기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면 뭐 이래저래 뭐 이제 선형대수에서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 뭐 역행렬, 막 이런 거저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여러 요소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됐건 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래도 변수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 다른 변수들은 그러니까 나머지 변수들의 디스트리뷰션은 이 앞에서 주어진 그 변수에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디스트리뷰션이 결정이 된다는 것은 역시 그 디스트리뷰션, 두 번째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어떤 파라미터들이 결국 그 앞쪽에 주어진 변수들의 어떤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 어떤 평균과 분산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요 실제로 관찰된 요거의 이제 확률값을 저희가 따지면 된다. 네.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를 또 뭐 수식으로는 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되 이제 그것도 좀 이게 가지는 어떤 그 이 피처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다차원의 이 피처들이 가지는 이 공간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아까 보셨던 어떤 키와 몸무게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분포가 대략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몸무게도 같이 큰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밀집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색깔로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등고선, 어떤 지도상에서 어떤 산의 높이를 각 지점에 이제 그 높이를 나타내는 그런 등고선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 등고선의 높이, 즉 저 색깔이 의미하는 빨가면 빨갈수록 큰 값을 나타낸 거를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이렇게 색깔로 매핑을 해서 보여준 건데, 저희한테 주어진 어떤 피처 값이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주어졌다. 그러면 혹은 뭐 좀 이런 데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키와 몸무게의 조합의 어떤 그때 확률 값이 얼마냐, 혹은 그게 나타날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산의 이 등고선의 이런 식으로 생긴 저 산, 그러니까 지금 이 축으로, 그러니까 45도 축으로 좀 더 이렇게 산의 높이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산의 높이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바로 이 지점에서의 산의 높이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아까 보셨던 어떤 그 키에 대한 어떤 확률값 곱하기 그 키가 주어졌을 때의 어떤 몸무게에 대한 확률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확률에서 배울 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키와 특정한 몸무게의 조합에 해당하는 이 특정한 조합이 나타났을 때의 확률은, 그 확률은 저희가 이제 이 키라는 것과 이 어떤 이 키가 주어졌을 때의 그때 이제 몸무게의 디스트리뷰션, 이 두 개 이렇게 곱셈으로 이제 나타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 어떤 이 특정한 조합이 나타났을 때 확률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두 개는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여기서 이제 요 가운데 이렇게 데이터가 더 많이 밀집되게 이렇게 관찰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이제 데이터가 관찰이 덜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요 경우로 이제 저희가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것들을 다 이 밑쪽으로 이렇게 떨굽니다, 데이터들. 그래서 그 X축에서 먼저 확률을 그 키가 나타날 확률을 뽑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예를 들면 키가 뭐 한 185다. 그러면 그때 이제 몸무게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몸무게가 뭐 55kg인 사람이 이제 발견될 확률, 이런 건 굉장히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때 발견될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단면을 지금 요 어떤 185가 발생됐을 때 그 단면은 지금 이렇게 잘리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여기가 뭔가 확률이 이런 식으로 좀 분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산을 기준으로 이 55kg의 높이는 굉장히 낮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 두 번째 곱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나타날 확률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 내가 이미 다 어떤 특정한 조합의 두 개의 값의 그 조합에 대해서의 확률 값을 이미 다 계산을 해놨다. 이 프로세스를 굳이 이렇게 두 번에 그걸 거치지 않고 이 모든 조합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그 확률을 이미 다 싹 다 계산을 해놨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해당하는 x1, x2를 주면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모든 값들을 다 이미 계산을 해놓은 게
해놓은 게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 이 산에서의 전체적인 그 높이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산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산이. 그랬을 때 지금 요 점으로 이제 뭔가 우리의 점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아까의 그 투 스테이지,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 확률값을 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이미 저희는 그 두 번에 거쳐서 만들어진 확률들을 이미 다 계산을 해놓고 그 산의 높이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다 매핑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확률값이 굉장히 적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등고선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확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점이 여기 주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적당한 산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정도면 뭐 그래도 나타날 확률이 높고 또 거꾸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쪼렷한 그런 어떤 산보다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제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축으로는 이 축으로는요 산의 높이가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저 어떤 센터에서부터 꽤 많이 멀어져도 확률값을 그래도 꽤 높게 부여를 받게 될 거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즉 그 말은 키와 몸무게의 평균값이 키는 키대로 뭐 170, 뭐 175, 그 남자의 키가 그래 170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몸무게는 이제 평균이 이제 뭐 70kg이다. 170cm, 70cm. 그런데 거기 점에서 이제 똑같이 여기서 이 점에서 이제 똑같이 멀어졌다. 즉 이 똑같은 길이만큼 멀어졌다는 거는 키는 키대로 뭐 플러스 20, 몸무게는 몸무게대로 플러스 15 이만큼이 그래서 총 20 플러스 15 해갖고 총 35만큼이 멀어졌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산이 좀 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확률값을 꽤 크게 부여를 받죠. 근데 거꾸로 그 동일한 양의 변화가 키가 20cm 커졌는데 몸무게가 거꾸로 그러니까 키가 20cm 커졌다 1로 커진 거고요. 몸무게는 거꾸로 15kg이 아까 이제 15kg이 늘어난 쪽이 아니라 15kg이 작아진 쪽으로 이렇게 변한 즉 이쪽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산을 저희가 이쪽 단면을 보면 굉장히 이제 쪼렷한 산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점은 이제 확률값을 뭐 조금만 가도 이제 확률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부여받는 확률값이 굉장히 적겠죠. 네, 하여튼 그렇게 됨으로써 좀 이 변수들 간의 어떤 서로 간의 그런 연관관계 이게 정확하게는 그 코릴레이션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뭐 통계적인 어떤 그런 단어로서는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까지 같이 이제 고려가 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 확률 디스트리뷰션의 산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산을 어떻게 그럼 만들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서로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또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최적의 그 평균과 이제 분산의 값을 도출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것들을 하는 뭐 기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서로 인터디펜던트하게 이제 뭔가 그 하나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의 변수의 확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엔 또 예를 들면 이런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의 관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나가 늘어나면 다른 하나는 오히려 줄어야만 그래도 확률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같이 늘어났다가는 확률값이 확 떨어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이제 이 멀티베리어 가우시안 그러니까 가우시안이 이제 뭐 여러 개 이제 그 변수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그들이 또 서로 영향을 이제 서로 끼친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산의 모양들을 이렇게 좀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이게 확률 모델에 대한 그 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들이 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저희가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트레시홀드 값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의 이제 확률 모델은 저희가 그 파지티브 데이터만을 가지고 대략적으로는 뭐 이런 데이터에 이제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 바운더리는 어떻게 보면 하드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스무드하게 떨어지는 그런 가우시안에 기반한 산으로 이제 모델링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데이터가 대략적으로는 산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떨어지느냐 하면 뭐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의 타원이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등고선 형태인 이런 식의 이제 확률값들을 부여를 받을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발견이 됐을 때 이 산의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아웃라이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근데 이게 여기서 저희는 파이널 디시전을 할 때 이 산의 높이를 어느 높이를 잘라서 뭐 해발 예를 들면 15m면 15m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이제 낮은 어떤 높이를 가지는 그 피처 값들을 그 피처 벡터는 저희는 다 걔네들은 아웃라이어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의 높이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됐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뭐 지난번에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10,000개가 정상 그리고 딱 20개만이 이제 그 비정상인 데이터가 있으면 이 10,000개 중에서 저희가 정상인 데이터만 한 6,000개 정도를 가져와서 저희가 그 density estimation 그 가우시안을 저희가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가우시안은 이미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밸리데이션 셋으로서 여기서 저희가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이제 2,000개의 어떤 정상 그리고 정상 데이터 그 다음엔 10개 정도의 그 이제 비정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이제 여기서의 요 산들에 매핑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인 이제 2,000개 그리고 비정상인 10개 그러니까 정상인 애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에 대한 산의 높이들이 쭈루룩 있을 거고 이제 비정상인 애들을 또 10개를 분포를 시켜봤더니 이게 뭐 이렇게 있더라. 그럼 얘네들에 대한 어떤 산의 높이들이 딱 그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걔네들을 쭉 나열을 했을 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원디멘셔널 이런 식에다가 정상인 애들이 다 정상인 애들은 뭐 이런 높이 이런 확률값의 높이로 있고 그러니까 정상인 애 중에 제일 확률값을 크게 부여받은 애는 뭐 95% 조금 덜 부여받은 애는 88% 이렇게 쭈루룩 있고 또 비정상인 그 10개가 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비정상 중에 제일 확률이 큰 애들은 또 이게 네 뭐 한 10% 네. 그 다음에 정상인 애들 중에 가장 확률이 그래도 작은 애들은 한 25%. 그러면 저희가 이 10에서 25% 사이 여기 어디선가 이제 기준점을 마련을 해야만 이제 정상은 정상대로 비정상은 비정상대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그 높이가 이제 10에서 25% 사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대충 가운데로 잡아서 뭐 한 17% 혹은 18%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상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시홀드 값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실상은 이게 아주 뭔가 완전하게 정상인 데이터의 확률들이 비정상인 데이터들의 확률보다 항상 더 이런 식으로 크게 나타나는 이런 식의 패턴이 잘 벌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트레시홀드를 또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런 이제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이 알고리즘의 평가도 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식의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고요. x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상인 데이터가 3개가 있고 비정상인 데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제가 트레시홀드를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정상인 데이터가 총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지금 하나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정상이라고 잘못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정상 데이터에 해당하는 어떤 accuracy라 그래야 될까요? 그 정확도는 66%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비정상인 데이터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비정상인 데이터들은 지금 2개 중에 다 2개가 지금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10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트레시홀드를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로 잡는다. 그러면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인 거는 66%, 그리고 비정상인의 애큐러시도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는 맞췄고 하나는 못 맞췄죠. 하나는 위쪽으로 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정상 데이터의 정확도도 이제 50%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밑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정상인 애들의 정확도는 100%.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 점이 다 위로 올라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정상인 점은 이제 또 하나만 맞췄으니까 이제 50%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다 정상인 애들이 이제 확률값이 다 크고 비정상인 애들은 확률값이 다 작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 우리 모델이 지금 어떤 정상인 애들과 비정상인 애들의 경우는 이 확률을 이제 오판을 한 겁니다. 즉 어떠한 어떤 정상인 데이터보다 어떤 특정한 비정상 데이터 이게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제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발생이 되고 있는 이 역전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 수직선이 뭐냐? 이게 predicted probability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정된 그 확률값이 되는 거죠. 혹은 예측된 확률값.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동그라미는 진짜, 이 x는 가짜,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를 제가 예를 들면 이 트레시홀드일 때 제가 한번 표로 이거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표는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얘가 혼동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케이스들을 다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이 이쪽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볼 때 이게 예를 들면 정상, 비정상. 그라운드 트루스 봤을 때 정상, 비정상의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예측된 프리딕티드로 이제 봤을 때 기준으로 이제 정상, 비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자, 정상인 거를 정상으로 판단을 한 애들은 지금 트레시홀드가 지금 저희는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인 애들을 정상으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이 두 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가 이제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비정상, 그러니까 정상을, 그러니까 원래는 그라운드 트루스로는 정상인데 이게 요 비정상이 이렇게 비정상으로 저희가 예측한 애는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동그라미입니다. 얘. 그러니까 정상인데 즉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이 트레시홀드 밑으로 가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정상인데 또 정상으로 판단에는 누가 될까요? 여기서 얘가 됩니다. 왜냐면 즉 지금 비정상은 비정상인데 원래는, 근데 이 트레시홀드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희는 정상이라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또 하나가 이렇게 부여가 되고 또 얘가 또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또 얘는 이제 비정상을 또 비정상으로 이렇게 하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볼 때 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요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그라운드 트루스, 모든 각각의 그 그라운드 트루스로 볼 때 각각의 모든 그 경우들에 대해서 혹은 모든 클래스들에 대해서 역시 또 이제 프리딕티드로 봤을 때도 또 모든 클래스들에 대해서의 그때 어떤 그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 아이템들의 이제 개수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정확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저희한테 데이터가 총 몇 개가 있느냐?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5개 중에 맞은 애들은 어떻게 되죠? 맞은 애는 얘네들이랑 얘네들입니다. 정상을 정상으로, 비정상을 비정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5개 중에 요거를 이제 합산을 해갖고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전체에서의 비율을 따지면 이게 곧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제 정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이렇게 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 동일한 문제를 어떤 특정한 예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어떤 환자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이 환자가 뭐 어떤 특정한 암이 있다, 없다, 뭐 요거를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병원에 저희가 뭐 정기 검진도 뭐 받으러도 가고 뭐 이러니까 비율로 생각을 해보시면 정상인 환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암이 실제로 없는 환자가 한 뭐 95% 이상이 될 거고요. 딱 뭐 5% 혹은 그 미만이 진짜 실제로 그 어떤 암을 갖고 있는 환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간의 임밸런스, 그러니까 이제 그 클래스 간의 이제 그 어떤 불균형이 굉장히 이제 심해진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테이블을 제가 또 비슷하게 좀 그려보면 여기가 그라운드 트루스로서, 그러니까 참값이 여기가 암, 여기가 노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리딕티드 예측치가 이제 암. 네,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총 저희가 100명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100명 중에서 이제 95%가 이제 암이 아닌 경우는 일단은 걔네들이 암으로 분류가 되든 암으로 분류가 되지 않든 하여튼 이 총합이 이 두 개의 이렇게 분배가 되는 저 두 개의 총합이 네, 한 95개, 그러니까 한이 아니라 95개가 정확하게 돼야겠지 되겠죠. 그러면 95개가 예를 들면 93개 그리고 한 2개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총 암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95명 중에 이제 93명은 저희가 잘 판단을 했고요. 2명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암인 사람이 예를 들면 한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이 실제로 암이라고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요.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뭐 그냥 저희가 분류를 이진 분류 혹은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의 값을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판단된 어떤 오분류 및 이제 잘 분류가 된 그런 이제 케이스들의 가까이 그 어떤 경우에 대한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 정확도는 뭐가 될 것이냐? 정확도는 뭐가 될 것이냐면요. 아까 이제 여기 위에서 따졌었던 것처럼 바로 여기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한 데이터죠. 그럼 이거는 이제 94%가 되겠죠, 당연히. 꽤 높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94%,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요소가 나오냐면, 네, 실제로 저희는 이 94%의 정확도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아닌 사람을 암이 아니다라고 이제 맞춘 요 케이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암인 사람을 암이다라고 맞힌 케이스는 한 경우, 그리고 또 이게 암인데 이제 암이 아니다라고 한 경우는 지금 4명이나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 실제 암 환자가 가면 그 암 환자 자기가 진짜 암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당신 암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확률은 몇 퍼센트냐면 총 이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뭐 어떻게 이 병원을 저희가 갈 수가 뭐 있겠습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은 것들 중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 다수의 클래스를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정상인 애들을 정상이다라고 이거 맞추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비정상인 애를 정확하게 비정상으로 콕 집어낼 수 있는,
요게 좀 더 중요할 수 있고요. 즉 여기서 두 개의 숫자를 그냥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합산을 해서, 즉 도매금으로 합산을 한다는 거는 여기 숫자를 그대로 정상 하나를 정상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그 어떤 그 중요도와 비정상인 애를 혹은 이렇게 암이 있는 사람을 암이 있다라고 이거에서의 그 어떤 중요도가 애초에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의 경우에도 이제 두 케이스 중에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맞춰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틀리는 경우에도 이게 좀 또 그러니까 좀 다르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경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제 실제로는 암이 없는데 저희의 이제 예측치가 암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뭐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뭔가 좀 뭔가 놀람의 정도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실제로 돈을 쓰는 정도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실제로 뭐 수명 몇 년을 더 살지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할 때 리스크나 아니면 이런 로스 같은 거 말 그대로 손실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화들짝 놀랄 겁니다. 아, 나 이제 큰일 났다. 뭐 너무 제가 희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좀 상심이 크겠죠. 근데 뭐 또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어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받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병원에서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좋잖아요. 하여튼 뭐 거기서 잘못 판단했으니까 원망스럽긴 하지만 휴 다행이다. 약간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암이 있는 사람인데 이 병원에 뭐 정상입니다. 그래갖고 뭐 살다가 결국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아파서 갔더니 당신 뭐 이제 뭐 며칠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오분류랑 이 오분류의 케이스는 애초에 그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그 로스나 그 비용 자체가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또 따로 따져야 되는 뭐 그런 이제 니즈가 좀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케이스들을 좀 부르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저희가 이 파지티브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걸 파지티브 클래스로 잡느냐가 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파지티브 클래스를 보통 저희가 좀 더 흥미로운 클래스, 그러니까 뭐 암이 흥미롭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클래스 있잖아요. 더 중요하게 판단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그 클래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지티브, 그리고 노암에 해당하는 걸 저희가 네거티브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네 개의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 네 개의 케이스들을 부르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파지티브,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두 가지 조합에다가 또 이제 뭐가 붙느냐? true positive 혹은 true negative. 그 다음엔 또 false positive, 또 false negativ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엔 positive, negative. 요 이름은 이제 뭐냐면 네, 저 이름은 true class를 의미합니다. true class.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ground truth가 positive다. 그러면 하여튼 걔는 이 positive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근데 ground truth가 positive인데 true positive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저희가 판단한 결과가 참일 때, 판단한 결과가 true일 때를 true positive라고 하고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뭐 잠깐 헷갈렸는데 이 파지티브 및 이제 네거티브는요 뭐냐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니라 그라운드 트루스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결과가 양성입니다. 혹은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암이 있습니다. 아니면 암이 없습니다. 요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파지티브면 그 데이터의 실제 레이블이 진짜 파지티브든 네거티브든 하여튼 프리딕션 된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델의 프리딕션 결과가 실제로 맞았습니다. 즉 그러니까 모델이 이제 이렇게 네 암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엔 그게 실제로 맞았을 때, 맞는 판단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단이 잘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나타내고 이거는 이제 그게 맞았든 틀렸든 판단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 모델이 이제
일단 파지티브다라고 한 거는 바로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이쪽. 그렇죠? 모델이 하여튼 암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왼쪽에 해당하는 컬럼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뭔가 파지티브 자가 붙고요. 그 다음엔 실제로 이 파지티브와 마진에 1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여기를 이제 true positive라고 부르고 여기 2는 또 거꾸로 이거는 false positiv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positive라고 판단을 했으나 이제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이제 negative를 보겠습니다. negative는 저희 모델이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게 실제로 맞는 판단이었으면 그게 true negative입니다. 그래서 true negative가 여기가 이제 true negativ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false negative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true자가 들어가면 판단이 맞았다는 뜻이고 positive다, true positive다 그러면 이게 판단의 결과가 이제 positive.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았을 때 true negative는 negative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고 그게 실제로 역시 맞았을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false positive는 이거를 또 뭐라고도 또 저희가 부르냐 하면요. 이거를 false alarm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이 사람은 암인 것 같다라고 해갖고 알람이 삑 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암 해갖고 삑 이렇게 울리는 거죠. 알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알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적군이 이렇게 이렇게 침투할 때 알람이 울리는 어떤 경보 시스템이 있는데 뭔가 알람이 삑 울렸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 없었던 거죠. 막 열심히 나가봤더니. 그러니까 뭐 화들짝 놀래서 검사까지 새로 받았는데 이제 실제로는 암이 아니었던 거죠.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해서 이제 false alarm이라고도 또 부르고요. true negative는 이거는 뭐 따로 이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한글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부릅니다. 이게 false alarm을 저희가 오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미탐이라고도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탐지입니다. 미탐지. 그러니까 탐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암인 경우를 탐지를 못한 셈이 되고요. 이 경우는 탐지를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파지티브인 것 같다라고 하여튼 삑 했는데 이제 그게 잘못된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오탐지 해갖고 이제 오탐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엔 여기서 저희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 다음엔 저희가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혹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정확도, 아까 그 accuracy는 이 전체 중에 이따 가운데 합산, 그러니까 즉 이거는 94%인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저희가 정확도를 94%를 냈습니다 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정상을 그러니까 저기 암이 아닌 사람을 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판단은 사실 뭐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그건 아니고 사실 파지티브인 애들이 인벌브가 됐을 때 그게 하여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테이블에서 accuracy를 구할 때 아예 이 경우를 저희가 무시를 해버리고 accuracy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를 저희가 무시를 하게 되면 딱 이제 셀이 혹은 이 케이스가 3개가 남잖아요. 이 3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뭐 가장 쉽게는 그냥 이거 전체분에 맞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케이스들 중에 맞은 것만. 네. 그리고 쟤를 사실 또 좀 덜 쓰이긴 하는데 이제 쟤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1 플러스 4 플러스 2분의 1 이겁니다. 그럼 정확도가 7분의 1이니까 13% 정도로 확 떨어지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일반적인 그 텀은 아닌데 이거를 이제 자카드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하니까 이것까지는 제 생각엔 아마 몰라도 되실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래도 좀 잘 알아두시면 많이 유용할 법한 메저는 뭐냐면 그 프리시전과 리콜이라고 하는 메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시전과 리콜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5명이 실제로 암인데 이 사람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 정도로 이제 실제로 암이라고 잘 탐지가 될 것이냐. 즉 그 말은 아까 이 5분의 1 계산한 거 있잖아요. 요 매죠. 즉 이것분의 이 가로줄만 딱 따져서 이 중에 맞은 거인 요 1의 비율. 네, 저게 그러니까 20%잖아요, 지금. 저거를 저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리콜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저희가 리콜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엔 이쪽. 저희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 이 세로선으로 기준을 시키면 실제로 저거는 이제 프리딕션 기준으로 암이다라고 프리딕트를 한 경우들 중에, 즉 이 경우는 총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 중에 지금 한 경우를 맞게 했고 2개는 틀리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3분의 1. 이거를 저희가 프리시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저 프리시전은 이거는 또 이제 한글로는 뭐 정밀도라고 부르고요. 정밀도. 이거는 또 뭐라고 부르냐? 재현율이라고 부릅니다. 재현율. 네, 재현율. 그래서 이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게 정밀도, 뭐 사실 이게 정확도랑 정밀도랑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네. 근데 하여튼 accuracy라는 영어 단어, 그리고 precision이라는 영어 단어, 이게 영어 단어를 하여튼 다른 거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글로도 정확도가 아니라 정밀도라는 단어. 그리고 저거가 가지는 어떤 직관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하여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암이라고 우리가 탐지를 다 해낸 거, 즉 프리딕션 결과를 봤을 때 암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버린, 그러니까 파지티브 자가 뒤에 붙는 애들, 그 애들 중에 뭐 실제로 저희가 우리 뭐 이렇게 왓슨을 어느 병원에서 이제 도입을 해갖고 암 진단을 하는데 왓슨이 5명의 환자를 암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5명 모든 한 사람 다 암이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왓슨이 뭔가 100% 잘한 것처럼 일단은 보이잖아요. 근데 왓슨이 거꾸로 뭐 이렇게 5명을 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다 정밀 진단, 정밀 검사했더니 뭐 한 명도 암이 아니었더라.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왓슨의 정확도는 그냥 0%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탐지를 해놓은 그 애들을 대상으로 이 중에 몇 퍼센트가 맞았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모델의 조금 약간 정확도랑 좀 비슷하고요. 근데 그러면 틀린 경우가 이쪽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인데 암이 아니다라고 내가 집에 돌려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제가 이 사람들의 정확도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일단 집에 돌아갈 거고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나중에 뭐 실제로 암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미탐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탐지를 못해서 집에 돌려보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뭐 1년, 2년 지나서 뭐 암이 뭐 예를 들면 다 퍼지고 나서 병원에 왔으면 그게 뭐 우리 병원으로 안 오고 뭐 옆에 병원으로 갔다? 그러면 사실 뭐 2년 전에 그 사람이 뭐 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 사람조차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2년 전에 그 판단을 그거 해줬던 왓슨이 이 사람이 암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실제로 그 사람이 암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 시점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잠재적인 어떤 큰 위험성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뭔가 이렇게 딱 정확도로 내가 맞았다 틀렸다를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결과로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뭔가 지금 즉각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골라서 암이다라고 한 그 사람들은 실제로 뭔가 검사를 통해서 진짜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테니까 그 중에 뭐 한 명밖에 못 맞췄네. 그러면 뭐 5명 중에 한 명밖에 못 맞추니까 암은 뭐 왓슨이 뭐 20%밖에 안 되네. 아니면 근데 5명을 다 맞췄다? 그러면 이제 100%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은 지금 보이는 대로의 어떤 그 정확도를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거를 정밀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리콜 쪽은 뭐냐면 실제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진짜 암인 사람들 중에 이제 몇 명을 찝어냈느냐. 그래서 이게 좀 재현율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약간 이 리콜이 영어 단어로는 또 소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하다라는 게 좀 약간 좀 약간 유치할 수 있지만 이게 아비터
리콜. 이 아비터가 제가 스펠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뭔가 할 법한 좀 괜찮은 그림이 좀 안 나오는데, 네. 이렇게 쫙 소환을 하면 뭐 이런 마법을 씁니다. 프로토스 중에 한 마법사 캐릭터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뭐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도가 있고요. 여기가 우리 진영, 여기가 적진인데, 이제 아비터가 스파이처럼 여기 싹 가고, 여기 원래 입구가 좁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잔뜩 이렇게 하면 이게 입구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비터가 어떻게 살짝 이렇게 딱 가고, 이게 일꾼 있는데 여기 무방비 상태인데 여기다 딱 가고, 뭔가 우리 진영에 여기에 막 뭐 드래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막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딱 들어가고 여기 리콜 해갖고 여기다가 점을 콕 찍으면 여기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쪽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해갖고 이렇게 해줍니다. 말 그대로 소환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게 막 싸움을 막 하고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리콜을 막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잔뜩 많은데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격 요만큼만 하면 여기 뭐 빈 공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드래곤 잔뜩이 대병력 중에 요만큼만 소환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하여튼 리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하다가 보면 잘못 찍은 거죠. 그래서 이건 리콜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환을 충분히 다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잠재된 병력 혹은 이게 곧 그라운드 트루스로서 실제로 아직 저희한테 드러나서 판명이 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로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암인 사람들의 집합이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 모델이 얼마나 암으로 판단을 해줬느냐. 여기 소환된 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탐지를 해갖고 암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준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100% 여기 실제 암인 애들을 100%다 이렇게 소환을 해줬다. 재현을 그러니까 우리 탐지를 다 해줬으면 이게 리콜 100%가 되고요. 아까 여기서는 지금 그런 애들이 5명인데 잘못 찍어갖고 1명만 소환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20%의 이제 재현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리콜이라고 하는 메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마진의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중요성을 가지는 그 클래스를 기준으로 걔를 실제로 맞춘 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실제로 정확하게 판단을 한 애고, 그런데 이게 폴스 파지티브 혹은 폴스 네거티브를 기준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얘의 정확도, 이렇게 따졌을 때 얘의 정확도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따지는 거. 이게 한쪽으로는 프리시전, 또 한쪽으로는 리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정확도를 따지게 되고요. 즉 이거의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를 그냥 무시를 한 어떤 두 가지 가능한 버전의 이제 그 정확도를 나타내는 표현, 그러니까 어떤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저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컨퓨전 매트릭스 중에 예를 들면 여기가 한 3개고요. 여기가 한 1개고, 여기가 한 7개다. 그러면 이쪽이 프리딕트, 이쪽이 GT. 그러면 이게 이제 리콜은 30%, 그 다음에 프리시전은 7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는 프리시전과 리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이 정확도를 저희가 어찌됐건 메저 하나로 뭔가 통합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하거나 할 때 이게 뭐 정확도가 재현율은 30%고 뭐 정밀도는 뭐 75%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더니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쪽 해당하는 리콜이 예를 들면 50%, 그 다음엔 또 프리시전에 해당하는 이쪽은 이쪽은 한 70%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리콜은 좋아졌는데 이제 프리시전은 떨어졌죠. 그러면 이 경우 A 모델이 좋을까요? 아니면 B 모델이 좋을까요? 사실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것과 요거를 평균을 낸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5가 되니까 이제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52.5가 되고요. 이 경우는 60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또 하냐면요. 이 두 개의 숫자를 좀 평균을 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평균은 이게 산술 평균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혹시 이제 뭐 중학교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배웠던 기하 평균 혹은 조화 평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3이고 하나가 7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숫자의 평균값은 뭐가 될 것이냐? 3 플러스 7 나누기 2가 되고 5가 되죠, 당연히. 그러면 그 점은 이 수직선상에서 여기 0이 있고 이게 수직선상에서 있을 때 이 두 개의 점에 정확하게 이 길이가 똑같은 이런 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5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거, 뭐 당연히 평균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이렇게 내는 평균 방식은 이제 산술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하 평균이라는 방식은 뭐냐면 3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승 혹은 이제 루트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값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한 4점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를 제곱하면 16이 나오고 여기에서 5를 제곱하면 이게 2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4점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하 평균은 바로 어디에 찍히느냐면 5보다 더 작은 값에 찍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산술, 기하, 조화 평균 중에 조화 평균이 제일 적고 기하 평균이 그 다음 그리고 산술 평균이 가장 크다. 이게 혹시 그 부등식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식으로 그냥 먼저 써드리면 A와 B를 평균을 내는 방식은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을 낸 방식은 A 곱하기 B의 이겁니다. 루트. 그쵸? 그리고 또 하나 평균 내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수의 평균을 내서 다시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A분의 1, 그 다음에 B분의 1을 이거 두 개를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3과 7을 3분의 1과 7분의 1로 바꿔서 평균을 내서 그걸 다시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조화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조화평균은 이게 사실 중학교 때 저는 뭐 그런 문제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 조화평균을 써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때는 내가 30km/s로 올라갔다. 너무 그거 아니에요. 시속 30km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더 빠르니까요. 내려올 때는 70km로 내려왔다. 그러면 내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평균 속도가 얼마냐 라는 문제를 푼다 그러면 평균 속도가 얼마냐를 푼다 그러면 그게 그때 쓰는 게 이 조화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산의 길이를 D라고 하면 D라고 하면 걸린 시간은 저희가 30km분의 D가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70kg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총 걸린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여튼 걸린 시간이 총 토탈 시간이고 또 이제 이거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거리는 저희가 2D만큼을 지금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곧 D 여기 약분하면 이게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2를 저희가 여기를 1로 만들고 이 두 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역수의 평균 분의 1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 그러니까 30km 시속 30, 시속 70 그러면 평균 시속은 50이겠지. 이게 아니라 30분의 1, 70분의 1 그걸 두 개를 평균을 내서 그게 뭐 한 40분의 1 아니면 뭐 60분의 1 뭐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평균을 내는 방식은 3분의 1, 7분의 1 그 다음에 이걸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래서 역수의 평균을 냈고 다시 이거의 평균을 그러니까 다시 역수를 뒤집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평균의 방식은 이게 얘가 더 항상 더 크게 나왔습니다. 즉 그 말은 이 수직선상에서 보시면 3과 7일 때 평균이 이제 산술 평균은 5, 기하 평균은 한 4.5, 그 다음에 조화 평균은 뭐 예를 들면 한 3.9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더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개를 평균을 낼 때 저희가 조화 평균을 쓰면 더 작은 값 쪽에 가까운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 말은 즉 한 1분 정도만 딱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여기서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 그러니까 리콜과 프리시전 이렇게 나왔다. 이 두 개에 대한 산술 평균을 내면 사실 30%, 70%일 때나 40%, 60%일 때나 산술 평균의 값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30%, 70%일 거를 쓸 것이냐, 아니면 60%, 40%일 거를 쓸 것이냐, 둘 중에 어떤 걸 쓰는 게 더 좋으냐? 네. 두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두 개 중에 낮은 애가 좀 너무 낮으면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 사실 40%, 60%가 30%, 70%보다는 사실 더 선호가 되어야지 되겠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평균을 낼 때 저희가 조합 평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30과 70이면 네, 여기서 3과 7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산술 평균 여기, 그러니까 그리고 4랑 이렇게 6이 있으면요, 그것도 또 가운데가 여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5로 나오는데 이제 조합 평균을 내게 되면 이게 3과 7일 때는 더 이쪽으로 더 많이 가서 평균이 한 이쪽으로 나오고요. 4와 6일 때는 이게 이제 조합 평균을 내면 한 이쯤으로 좀 더 가운데에 좀 더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작은 값이 좀 극단적으로 많이 작은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 작은 값에 좀 더 가까운 식으로 이제 평균을 내주는 게 조합 평균이고, 이 프리시전과 리콜을 저희가 말 그대로 평균을 낼 때 이 조합 평균을 쓰는 방식을, 이걸 저희가 이제 F1 메저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하여튼 그 프리시전이 있고 그다음에 리콜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방식을 저희가 결합을 해서 혹은 종합을 해서 하나의 메저를 뽑을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이 조합 평균, 즉 작은 값,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더 안 나온 고값적으로 좀 더 평균을 가깝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메저인 F1 메저를 좀 이렇게 종합적인 메저로서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또 오늘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로 하고요. 오늘 늦어서 다시 한번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몇 주 안 남았지만 다음부터 이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건데 제가